1980년대 중반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니카라과의 우익 반군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은 행정부의 정책적 모순, 법률 위반, 그리고 국민을 향한 기만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중 최대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미국 정치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행정부 내의 소수 강경파가 헌법적 절차와 의회의 법률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외교 및 군사작전을 감행한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의 뿌리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과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이라는 두 개의 국제적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79년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반미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해 니카라과에서는 친미 독재 정권인 소모사 정권이 좌익 성향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즉 FSLN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 두 정권에 대해 극명하게 대조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봉쇄 정책, 즉 테러와의 전쟁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해서는 레이건 독트린에 입각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확산의 교두보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복시키기 위해 우익 반군인 콘트라를 자유의 투사, 즉 프리덤 파이터스라 칭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트라 지원 정책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또 다른 베트남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콘트라 반군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마약 밀매, 민간인 학살 등과 CIA의 직접적인 개입, 예를 들어 니카라과 항구의 기뢰를 부설한 행위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 힘입어 미 의회는 198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볼런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처음에는 국방부나 CIA 등 정보기관이 콘트라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 10월에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그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떠한 기관도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군사 및 준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모든 지원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볼런드 수정안으로 공식적인 지원이 막히자 백악관 내 강경파들은 법망을 우회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레바논에서 발생한 미국인 인질 사태가 이들에게 위험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85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에 의해 다수의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질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개인적인 고통을 느꼈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절박함은 국가안보회의 NSC를 중심으로 한 비밀 계획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맥팔레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 내 온건파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구상은 이란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란이 헤즈볼라를 압박해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킨다는 무기 인질 거래였습니다. 이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레이건 행정부의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거래였습니다. 조지 슐츠 국무장관과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 등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비밀 거래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과 법적 문제를 경고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질 석방에 대한 열망과 이란 내부에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레이건 대통령은 결국 이 비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985년 8월 이스라엘을 통해 첫 번째 무기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달된 무기는 BGM-71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인 인질 벤자민 위어 목사가 석방되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고무된 백악관은 비밀 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NSC의 후임 국가안보보좌관 존 포인덱스터 제독과 그의 부하인 올리버 노스 해병대 중령이 이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열정적인 반공주의자이자 행동가였던 올리버 노스 중령은 두 개의 상이한 정책 목표를 하나로 엮는 대담하고도 불법적인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을 의회의 감시를 피해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정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NSC는 퇴역 공군 소장 리처드 시코드, 이란인 무기상 마누체르 고르바니파르 등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자급자족적인 비밀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펜타곤으로부터 무기를 원가에 구입한 뒤 이란에는 수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차익은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등에 개설된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다시 콘트라 반군에게 무기, 보급품, 비행기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서류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로써 행정부 내의 작은 그룹이 의회와 국민 몰래 독자적인 정보기관이자 군수업체처럼 활동하는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6년 10월 5일 니카라과 상공에서 콘트라에게 무기를 수송하던 디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C-123K 수송기가 산디니스타 정부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전직 CIA 요원 유진 하센퍼스는 자신이 CIA와 연계되어 활동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미국 정부가 콘트라를 불법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1986년 11월 3일 레바논의 한 잡지 알시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잡지는 맥팔레인 전 보좌관이 가짜 아일랜드 여권을 가지고 테헤란을 비밀 방문하여 무기 거래를 협상했다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연이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25일 에드윈 미즈 법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과 그 수익금 약 1,0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가 콘트라 반군에게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사회를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에 빠뜨렸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래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탄핵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레이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 상원의원 존 타워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타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987년 2월에 발표된 타워위원회 보고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자금 전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 즉 스모킹건은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의 방관자적 리더십 스타일이 NSC 직원들의 무모한 일탈을 가능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정책의 실행에 대해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고 참모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상원과 하원 합동으로 청문회가 열렸고 이 과정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건의 핵심 실행자였던 올리버 노스 중령은 이 청문회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해병대 제복을 입고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열정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는 증거 문서를 파기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일부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비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정부의 오만과 법치주의 경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한편 포인덱스터 전 보좌관은 자금 전용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대통령에게 그럴듯한 부인의 명분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독립검사로 저명한 법조인 로렌스 월시를 임명하여 7년에 걸친 길고 힘든 형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월시의 수사팀은 올리버 노스, 존 포인덱스터, 리처드 시코드 등 총 14명의 전직 관료와 민간인을 위증, 의회 기만,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파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핵심 인물들은 면책 특권을 받고 의회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는 등 법적 단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스캔들의 정점을 향하던 수사는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레이건의 후임자이자 사건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6명의 관련자들을 전격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월시 검사는 이 사면 조치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위대한 소통가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레이건 대통령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행 권한과 의회의 감독 권한 사이의 해묵은 긴장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 이후 의회는 행정부의 비밀 공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으며 행정부 내에서도 NSC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냉전 시대의 미국 외교 정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비밀주의와 법치주의의 경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오늘날에도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투명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과 소련 붕괴 유도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란 콘트라 사건은 그의 정치적 유산에 국민을 기만한 그림자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